먼저 가장 중요한 거는 아까 박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데이터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 데이터 중에서는 이제 의료나 건강 데이터도 있고, 그다음에 평상시에 이제 말벗 로봇 같은 경우에는 평상시에 어르신이 어떤 얘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분의 건강 심리 상태를 알 수가 있어요. 기술적인 접근에서 보면은 사람의 감정을 갖다가 판단하기 위해서는 어르신들의 얼굴 표정을 보면 됩니다. 근데 카메라를 통해서 어르신들을 찍어가지고 얼굴 표정을 볼 수 있는 경우가 흔치가 않아요. 일단 카메라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계시고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설사 동의를 했다 하더라도 카메라 앞에 얼굴을 자세히 대지 않으면 감정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현실하고 기술하고 상당히 그것도 원리를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저희 같은 경우에는 어떤 방법을 쓰냐면 어르신들이 평소에 대화하는 부정적인 용어, 화나는 용어, 긍정적인 용어를 어차피 AI 스피커 기능들이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평상시에 루틴한 생활 패턴하고 판단을 하는데 이런 거조차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코드를 빼내신 분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이제 전혀 쓸모가 없는데 그 데이터 같은 경우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저희가 헬스케어 관련된 모바일 앱을 만든 적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당뇨 예방, 식단 조절 이런 것들을 만들었습니다만 실제 상용화는 못했습니다. 아까 교수님께서 굉장히 기업들이 많은 아이디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생태계가 구축이 안 됐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그중 하나가 이 데이터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 3법도 통과가 됐습니다만 앞으로 해결해야 될 게 굉장히 많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좀 많이 신경을 써 주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양한 기술, 다양한 서비스 대상자가 있을 텐데 예를 들어서 뭐 이동이라든지 정서, 신체 다양하게 이제 불편한 분들이 많으실 텐데 한 가지만 불편하신 분들은 많지 않아요. 대부분이 다 복합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기술과 서비스가 융합이 돼야 될 텐데 보통 이제 저희가 프로젝트를 하다 보면 기업, 병원, 요양기관, 지자체, 뭐 학교, 각종 대학교 이런 데하고 유기적으로 이제 협력을 통해서 하긴 합니다만은 대부분이 그 평가 기준이 뭐 정량적인 평가나 정성적인 평가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과연 세계 인류냐, 국내에서는 뭐 이 기술을 개발하면 뭐 탑이냐 이런 식으로 항상 상대 비교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그 평가 지표가 과연 어르신들이 얼마나 쓸모가 있느냐, 얼마나 좋아하느냐 이런 쪽이 굉장히 많이 가중치가 높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는 그런 쪽으로 가중치를 높여서 예를 들어 프로젝트를 제안을 하면 대부분이 떨어지거든요. 안타깝게도. 왜냐하면 기술이 브레이크스루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접근이 조금 달라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지금 로봇 같은 경우에 저는 이제 소셜 로봇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동 로봇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갈 길이 멀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어르신들한테는. 왜냐하면 그게 넘어진다랄지 이러면 어르신들을 돌봐주는 게 아니라 더 큰 부담이 되거든요. 그래서 소셜 로봇 관점에서 보면은 지금 독거노인 같은 경우 제가 직접 현장을 방문해 보면은 24시간 TV를 틀어놓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어르신 왜 TV를 틀어놓고 계세요? 라고 했더니 무서워서. 그러니까 밤에 TV를 틀어놓지 않으면은 혼자 사는 줄 알고 도둑이 실제로 많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럼 TV를 틀어놓고 어르신이 예를 들어서 로봇하고 대화를 하려고 그래요. 그럼 로봇 전혀 못 알아듣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기술하고 현실하고 좀 차이가 나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이제 접근을 하냐면 TV 소리가 쭉 루틴하게 아무래도 화자 인식을 하면은 좋겠지만 아직은 그 기술이 조금 갈 길이 멀기 때문에 어느 정도 루틴하게 TV 소리인지 아닌지 알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어르신이 혼자 사시는데 뭐 정부 정책이 어떻고 이런 TV가 나오면은 저거는 어르신이 하신 말씀이 아니다. TV 소리일 거야라고 판단을 해서 거꾸로 어르신이 뭐라고 말을 걸면 어르신 TV 좀 꺼주시고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실제 사람처럼 그렇게 기술적으로 커버 못하는 거를 시나리오적으로 커버를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서비스 검증을 위한 테스트 베드 쪽에 많은 좀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통신 인프라 확보입니다. 대부분이 독거노인이라든지 취약계층은 통신 인프라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0%고
저희가 한 200가구 정도를 설치를 해드렸는데 한 가구 빼놓고는 전부 없었어요. 그래서 이 통신 인프라를 제공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이 정부 프로젝트가 예를 들어 1년 단위 프로젝트라고 하면 1년만 지원하고 그 뒤에는 지원을 안 해요. 그럼 사실상 1년 후에는 그 서비스를 못 쓰는 겁니다. 로봇이 있어도. 왜냐하면 통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꾸준히 지원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돌봄 서비스 시장, 서비스 확산, 시장 확대가 굉장히 중요한데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실 우리가 요즘 K 들어가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K 바이오부터 시작해서 다양하게 있는데 이제 K 돌봄도 굉장히 우리가 경쟁력이 있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는 전통적으로 유교 사상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르신들에 대한 공경이 다른 국가에 대해서 보다는 조금 많이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다못해 문안 인사, 문안 전화라도 자주 드리려고 하고 요즘 같은 경우에는 특히 화상 통화도 되니까 이런 쪽으로 많이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다양하게 리빙랩이라든지 실증을 통해서 많은 시나리오를 발굴한다면 아마 전 세계적으로 이게 통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제 기업에서 왔다 보니까 이제 저희 기업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다솜이라는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말벗하고 화상하고 이런 것들을 동시에 하는 로봇이 전 세계적으로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저희한테는 엄청난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시다시피 AI 스피커를 하고 있는 국내 통신사, 그다음 아마존이랄지 구글이랄지 외국 그 서비스 업체들도 그 동시에 다 하는 경우가 흔치 않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만 더 정책적으로 계획을 갖고 잘 지원을 해주시면 아마 이게 K팝 못지않게 K 돌봄도 전 세계적으로 큰 시장으로 확대할 수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누구를 위한 서비스인가라고 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지능 테크놀로지 하면 어르신을 위한 서비스다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저는 좀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르신을 위한 서비스이기도 하지만 어르신을 돌봐야 되는 그 가족, 사회를 위한 서비스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나 이제 집안에 치매 어르신이 한 분이 계신다면 가족들의 삶이 굉장히 낮아집니다. 물론 요양원에다가 이렇게 모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모시고 나몰라라 하지는 않거든요. 또 매번 방문을 해야 되고 매번 가서 또 대우를 해드려야 되고 특히 이제 집에서 모신다 그러면 더 큰 문제거든요. 이런 것들을 AI 로봇이라든지 과학기술을 통해서 어느 정도 완벽하게 해결은 못하겠습니다만 보조적으로 해결한다면은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자녀, 우리 사회에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그 정량적인 평가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무리 세계 1등으로 먼저 했다 하더라도 시장 생태계를 잘 만들지 않으면 사실은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K 돌봄이라는 것도 그런 차원에서 좀 다 같이 아이디어를 맞대서 세계 1등으로 갔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그 헬스케어 시장이 반도체하고 자동차를 합한 것보다 더 크다고 합니다. 현재도. 근데 앞으로는 더욱더 커질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시니어들이 점점 많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니어들을 위해서 또 시니어들이 뭘 필요하는지 이것들을 다 데이터들이 좀 부분 떨어져 있다고, 분리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을 전부 다 어르신들이 어떤 서비스를 원하는지 각 세분화해서 구체적으로 니즈를 잘 파악을 하면 연구기관이랄지 기업체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기술 개발이나 서비스 개발에 굉장히 도움이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 니즈를 전체적으로 좀 체계화해서 거꾸로 그거를 이런 기술을 개발해 봐라라고 이런 서비스를 개발해라고 하신다면은 기업체 입장에서 아니면 각 대학 입장에서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각 대학은 어쩔 수 없이 대학의 생리상 기술 개발을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페이퍼를 써야 되기 때문에. 근데 기업은 이윤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당장 눈앞의 이익을 추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가 정책적으로 뒷받침해 주지 않으면 못하는 부분들이 이 둘을 동시에 만족하는 부분들을 못하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유저 입장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분을 많이 좀 발굴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인류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저는 과학기술 개발 기획을 하는 이 기관의 특성상 그런 방향성에 관계돼서 크게 두 가지만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지금 우리 주제 발표에서 우리 박영란 교수님 주제 발표해 주신 데서 다 많이들 보셨겠지만 현재 제런 테크놀로지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소위 말하는 고령 친화 산업 뭐 이런 분야는 아시겠습니다만 거의 모든 대상이 다 병이 든 노인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다 아주 고령자의 게다가 이제 독거 노인에다가 병상에서 병상에 누워 있는 그런 병이 든 정말로 연세 많으신 그런 노인들의 헬스케어가 중심이거든요. 그래서 뭐 의료공학, 재활공학, 보조공학 뭐 이런 그런 형태의 공학 테크놀로지가 이제 제런 테크놀로지의 주류가 되고 있습니다. 이 패러다임은 조금 바뀌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보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고령자를 정의를 할 때 65세 이상의 은퇴한 사람들을 거의 고령자로 보고 있는데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도 아마 곧 10년 내로 전부 다 그 고령자 범위에 들어가실 분들인데 상상해 보시면 아시겠고 또 지금 주위에서도 보시면 알겠지만 65세에서 상당 기간 병 들지 않고 건강하게 잘 지내는 노인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노인들의 상당히 많은 어정쩡한 상태에 있는 노인들, 제론 테크놀로지 입장에서 보면 그런 사람들은 정말 할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할 일도 없지만 그렇지만 현재 기술이나 현재 많은 서비스로부터 또 약간 눈치 보이는 소외당하는 그런 입장에 있거든요. 굉장히 어정쩡하고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대부분의 많은 그 제론 테크놀로지와 고령 친화 산업이 헬스케어 중심으로 진행이 됐다 그러면 그 무위에 빠져 있고 어쩔 수 없이 무위 상태에 들어가게 있는 할 일이 없는 그런 어정쩡한 노인들, 그냥 건강하지만 무엇인가 하고 싶어하는 노인들 이런 사람들의 초점을 맞춰서 그런 사람들이 무엇을 할 수 있고 어떤 과학기술의 도움을 받아서 퀄리티 오브 라이프, 삶의 질, 높은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의 거의 모든 정책, 과학기술 개발 정책에서 노인, 고령자는 이제 그 어떤 헬스케어를 꼭 받아야 하는 사람들 위주로 이제 되어 있어서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관계된 연구가 일단 필요하다라는 게 제 입장이고 그런 사람들의 사회 참여, 그러니까 케어가 아닌 참여의 입장을 어떻게 지원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그거는 과학기술이라기보다 상당히 사회나 사회복지적인 문제이긴 하겠습니다만 그런 방향성의 전환도 약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관점이고요. 두 번째는 앞에서 말씀해 주신 내용하고 상당히 비슷한 내용인데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개발의 실체를 보게 되면 아까도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사용자 중심이 아니라 과학기술 개발에 경험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주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각 부처의 많은 연구기관이 이제 주도하는 국가 과학기술 개발 사업들을 보게 되면 대부분 PM이나 PD들이 다 국책연구소에서 연구 개발을 하시던 분들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갑자기 이거 굉장히 좋은 것 같아 그러면서 이제 제론 테크놀로지에 관계된 분야, 고령 친화 산업에 관계된 분야의 연구 개발을 기획을 하세요. 그런 기획에 이제 참여를 해보면 이분들이 왜 이런 연구나 이런 기술 개발을 당연시 생각하고 있지라는 그런 느낌을 제가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그건 결코 당연하지 않아요. 당연하지 않은데 본인들은 굉장히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과학기술 개발한 것을 적용하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들 많이 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특히 노인들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좀 잘 알아야 될 게 노인들의 특성은 일반인들의 특성하고 좀 다릅니다. 다 아시겠지만 굉장히 좀 어렵잖아요. 뭐 까탈스럽기도 하시고 또 뭐 잘 삐지시기도 하고 또 뭐 싫다고도 하시고 뭐 하여튼 조금 특성이 우리가 보통 젊은 사람들하고는 다른데
과학 기술이 개발된 것이 이분들한테 적용이 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 과학 기술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기술 수용 법칙이나 뭐 기술의 수용이 아니라 사실은 서비스로 전환된 서비스의 수용입니다. 근데 과학 기술 개발을 기획하시는 대부분의 분들은 다 그냥 당연히 과학 기술이 그대로 적용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분들의 특성상 굉장히 미묘하고 또 조금 더 디테일해야 될 그런 분야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런 분야에 관계된 연구는 철저하게 무시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시된다는 게 전혀 마인드에 없다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개발 씬을 보게 되면 대부분 그런 형태로 그 과학기술 개발자들이 주도한 그 기술이 그대로 적용될 것이라는 가정에서 진행되는 기술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디테일한 면이 굉장히 떨어져요. 또 제가 저도 뭐 그 실제로 그런 과제를 개발해 본 적도 있고 참여해 본 적도 있고 또 지원해 본 적도 있고 한데, 제가 드는 참 많은 생각은 그 제안서를 보게 되면 이 제안서 만드신 분이 어마어마한 석학인데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걸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대부분의 저는 이제 상당히 많은 경우에 제안서를 포기를 한 적이 되게 많습니다. 뭐 열심히 참여도 잘 안 하는 편이긴 하지만 포기하는 이유가 너무 어려워요. 이건 내가 본 적도 없는, 그리고 다른 논문에서 읽은 적도 없는 그런 건데, 이게 제가 연구하고 있는 분야에 딱 나와가지고 제안서로 나와 있는데 이건 도대체 누가 기획한 거지? 이건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거지? 뭐 이런 생각이 정말 많이 드는 거죠. 이게 거창하고 굉장히 과학 기술 위주의 그런 제안서들이 나오고 기획이 되는 것 같은데, 이게 말하자면 원천 기술이라면 뭐 굉장히 의미가 있겠죠. 근데 제넌 테크놀로지 쪽에 원천 기술은 사실 거의 없습니다. 제넌 테크놀로지 쪽의 원천 기술은 노인들의 특성에 맞는 기술을 개발하는 게 원천 기술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로봇가 사람한테 뭐 소셜 로봇이나 케어 로봇이 사람한테 갔을 때 노인들한테 다가가 가지고 어떤 힘을 쓴다거나 뭘 할 때는 노인의 특성에 맞게 변형이 돼야 되는데, 그 과정은 생략되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 과정에 대한 노인들의 특성에 맞는 인터페이스와 인터랙션 간에 해당되는 내용들은 씬에 없어요. 과학기술 개발 씬에. 그러니까 그 미묘한 디테일들이 우리나라 그 과학기술이 노인들한테 기술로 수용되고 서비스로 수용될 때까지의 그 차이에 대한 것들이 이제는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개발 기획 뭐 이런 데서도 좀 중요하게 여겨지고, 그런 것들이 원천 기술화될 수 있는 그런 지평을 열 수 있게끔 그런 방향성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많았었습니다. 네, 저는 그렇게 딱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올해 가장 이슈화됐던 게 이 웰페어, 스마트 복지. 우리가 다양한 용어를 쓰는데 아마 이 제넌 테크놀로지는 그 안에 그 노인에 관련된 한해 일부라고 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EL페어는 지금 많이 쓰는 게, 가장 여기에서 핵심이 되는 거는 보건과 복지가 연계된 서비스를 현장에서 좀 해줄 수 있는 그 보건과 복지의 연계 접점을 찾는 게 지금 우리가 이 웰페어로 지금 많이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핀란드니 덴마크에서 지금 많이 이 웰페어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관에서 2월 달에 디지털 대전환 시대 포용적 복지 구현과 ICT의 역할을 국내에서도 토론을 했고 국제적으로도 우리가 국제 포럼을 했습니다. 그때 이 결과를 통해서 우리가 스마트 복지 TF라는 게 필요하다. 이 현장의 목소리를 어떻게 담아서 이 사회복지 현장의 ICT를 접목시킬 수 있을까라는 거를 해서 현장과 또 교수님들, 또 거기에 박영남 교수님도 포함이 되셔서 우리가 TF를 구성했고요. 그러면서 이 TF에서 그렇다면 우리가 진짜 한국형 EL페어의 로드맵이 좀 나와줘야겠다. 아직 한국형 그 사회복지 영역에서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5명이서 연구를 시작해서 9월 7일 날 사회복지의 날에 차세대 한국형 EL페어의 방향과 전략이라고 우리가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 현 시점에서 2018년도부터 커뮤니티 케어가 들어와서 아까 박영란 교수님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지금 시범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데 거기서 문제가 되는 거는 ICT를 어떻게 접목해서 가자곤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나온 걸 그다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건과 복지의 연계 접점을 찾고 있지 못하고 있어요. 복지는 복지대로, 보건은 보건대로. 그리고 우리가 그 다보스 포럼에서 4차 산업혁명이라고 명명하고부터 사실은 그런 쪽으로 연구들이 장애인이나 노인 쪽으로 돼 왔었습니다. 근데 굉장히 현실과는 좀 떨어진, 지금 기술은 굉장히 발전되어 있지만 이게 현실화됐을 때 그런 문제. 그래서 아까 이성일 교수님이 말씀하신 패러다임의 전환은 필요하다고 봐요. 하되 투트랙으로 가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저소득층은 저소득층대로, 또 우리가 이런 거를 사서 활용할 수 있는 층대로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게 투트랙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사회복지 현장은 올스톱이 됐습니다. 그래서 생활시설은 완전히 그 안에서 코호트 격리에 들어갔고 지금 이용시설은 셧다운된 상태예요. 이랬을 때 비대면으로 가야 된다는 욕구가 굉장히 사실은 사회복지 현장에서 이렇게 우리가 ICT 역할을 어떻게 갈까 그렇게 고민하지 사실은 않았어요. 근데 이 코로나가 터지면서 진짜 비대면으로서 할 수 있는 그 한계, 지금 절실히 지금 느끼고 있거든요. 이랬을 때 어떻게 가야 될지는 어떤 그 주체가 진짜 명확해 있어서 저는 기획 주체가 누구인지, 실행 주체가 누구인지 사실 잘 모르거든요. 많은 부처에서 이거를 하고 있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명확히 하고 했을 때, 그리고 또 이 K 뉴딜 전략의 복지 영역이 없어요. 지금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복지에서 지금 어떤 것이 필요한지 그런 거에 대한 수요 조사가 먼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수요 조사가 이루어질 땐 우리가 이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그 역량들이 어디부터 중점적으로 먼저 선행적으로 이루어질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복지부에서도 이렇게 시범 사업을 해서 지금 생활시설에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생활시설에서 먼저 해야 될 건지,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연구자 입장에서는 여가시설, 저희가 노인복지법상 여가시설로 말하는 거는 종합복지관과 노인복지관입니다. 제가 이번에 그 연구 용역을 맡아서 그 4년에 한 번씩 보사연에서 노인 전체 실태조사를 하거든요. 거기서 나온 노인 욕구를 제가 2차 데이터로 분석을 해봤더니 노인들이 가장 지금 필요로 하는 게 우리나라에서 지금 OECD에 불명예스러운 게 아마 자살률과 지금 고독사일 거예요. 자살률이 1인데 거기서 전에는 상대적 빈곤 때문에 자살했지만 지금 절대적 빈곤 때문에 자살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욕구의 첫 번째 단계 소득보장이었어요. 그 다음에 소득보장과 연결된 게 일자리일 겁니다. 그리고 건강, 돌봄, 그리고 아까 이성일 교수님이 말씀하신 여가하고 사회참여예요. 노인들이 이렇게 바라시는 욕구에 맞춘 그런 우리가 말하는 그런 K뉴딜의 그런 정책들이 좀 포함이 되고 ICT와 이렇게 연결된 그런 정책들이 좀 나와주는 게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그랬을 때 우리가 복지에서 이렇게 ICT로 전환됐을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이 디지털에 많이 좀 노인으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사실은 이 디지털 접근성이 굉장히 낮아지고 있거든요. 이랬을 때 우리가 이런 사회적 격차로 벌어지지 않게끔 이 디지털 격차가 그런 포용적인 정책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좀 세 가지로 좀 구체적으로 좀 정책을 하시는 분들이 좀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첫째가 첨단 ICT를 활용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현장이. 그랬을 때 우리의 사회복지 현장은 ICT 활용 역량을 갖추고 있는가, 어떤 시점이 있는가, 또 디지털 취약계층의 ICT 기반 서비스에 잘 접근할 수 있는가,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가, 접근성에 대한 부분이고요. 또 보건과 복지, 또 공공과 민간, ICT 기업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의 충분한 공감과 합의가 이루어졌는가,
만약 아니라면 어떻게 노력해야 될 것인가. 이거에 대한 하나고요. 두 번째는 사회보장 플랫폼 구축입니다. 지금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차세대 사회보장 시스템을 구축하고 아마 10월 달에 시범하고 내년에 그게 오픈이 될 것 같은데, 정말 보건과 복지 영역을 아우르는 통합 서비스 정보 플랫폼이 될 수 있는가라는 부분입니다. 복지만이 아니라. 그리고 민간 영역의 비공식적 지원까지 포함시킨 데이터 플랫폼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거긴 공공 위주로만 되어 있는데 민간에 지금 활용할 수 있는 많은 자원과 지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비스 이용자, 일반 시민, 서비스 제공자 등 다양한 구성원이 소통하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것이 이루어지고 지속 가능한 이런 이웰페어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현장 전문가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상향식 버텀업 정책 수립 구조가 필요합니다. 이럴 때 빅데이터라든가 AI 등을 활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지속적인 개선과 발전을 위한 평가빈 연구가 꾸준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됐을 때 지금 저희가 필요로 하는 거는 중간 거점 지역이 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간 거점 지역이 스마트 복지 센터라고 저희가 그냥 가칭을 좀 줘봤어요.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할 수 있을 땐 이런 것, 저희 협의회가 사실은 협의회에 대한 얘기를 해서 좀 죄송한데 시도와 시군구에 다 설립이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지역 중심에서 현안을 해결할 수 있을 때 민간에서 이 스마트 복지 센터가 설립돼서 운영됐을 때 거버넌스 구조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그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 노인한테 좀 필요한 건 전 지금 일자리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가 그 일자리에 대한 거를 도대체 복지부하고 고용노동부에서 일자리에 관련된 노인들의 일자리에 관련된 거에서 하는 데가 복지부가 노인인력개발원에서 하고요. 시니어클럽, 대한노인의 취업지원센터, 또 고용노동부에서는 고령자 고용정보센터, 고령자 인재은행, 또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 다양한 곳에서 진짜 일자리에 관한 것들을 하고 있는데 이게 왜 자꾸 노인들의 일자리가 공공치료 사업에서 벗어나지 못할까? 지금 계속 노인들의 일자리는 공공치료 사업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지적들을 영주자들이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이거는 저는 이 신중년 세대가 지금 베이비부머 세대는 은퇴하고 나서 한참 일할 세대거든요.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일자리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에 맞춘. 저희가 지금 사회공헌센터가 있는데 거기에서 작년에 시범 사업으로 대기업이나 그리고 공공기관에서 은퇴자들 100명을 대상으로 창업 창지 프로그램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랬을 때 80% 이상이 창업 창직을 했거든요. 그 이유는 그분들의 욕구 조사를 통해서 맞춤형을 개발해서 취업을 하고 또 사회적 기업을 창직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과정들을 거쳤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필요한 거는 저는 이 고령자들한테 그 제도와 또 그분들이 필요로 하는 그 일자리와 연계할 수 있는 그 과정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요, 제가 아까는 투트랙으로 가야 된다고 해서 어느 정도의 경제적이 있으신 분들은 많은 이런 재난 테크놀로지를 활용해서 본인들의 그런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지만 아직 많은 분들이 지금 우리는 힘든 노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지금 그런 것들을 많이 해소해 줄 수 있는 게 저는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제도의 개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보험에서. 그래서 여기서 지금 노인 복지 용구가 ICT와 좀 ICT화 돼서 좀 노인 집에서 제가 서비스를 받을 때 좀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지금 일본에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이 산업화가 돼 있거든요. 지금 고령 친화 산업으로 돼 있어서 대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거기에 들어가서 활성화되고 복지 연구가 11,000개 정도가 돼요. 그 선택의 폭이 넓은데 우리나라는 지금 500개 정도뿐이 안 돼서 거기에 폭의 그 제한이 많고, 그걸 통해서 제가에서 좀 편하게 이 돌봄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의 틀이 지금 만들어지지 않은 그런
시점입니다. 그래서 좀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이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제도 개선을 통해서 많은 이 노인분들과 또 가족들이 좀 편안한 그런 돌봄이 이루어지는 것을 좀 기대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네, 퀴즈의 이기루입니다. 두 가지 좀 질문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어떤 설명하고 토론을 잘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느낌에 제논테크 R&D 이렇게 이제 예산 확대해야 된다는 얘기도 하셨는데 이렇게 듣다 보니까 제논테크 R&D라는 게 사실은 우리 실생활에 지금 사회 문제 해결 R&D도 이렇게 여러 가지 지금 정부가 삶의 질을 위해서 R&D를 하는데 아까 NTIS도 얘기하셨고 NTI 과제 검색도 하셨다는데 이 제논테크에 정확하게 이제 해당되는 어떤 과제라든가 사업의 어떤 범위가 사실은 굉장히 좀 명확하게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떻게 보면은 뭐 제논테크 R&D 일 수도 있고 또 여러 분야도 다 같이 사용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어떤 범위라든가 이런 것 갖다가 좀 명확하게 돼야 이게 이제 통계도 나오고 이에 대한 어떤 뭐 지원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될 것 같은데 지금은 어떤 부분은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어떤 부분은 또 딴 어떤 삶의 질 관련된 R&D와 이렇게 혼용해서 이렇게 볼 수도 있고 해서 범위 자체를 좀 명확하게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 두 번째는 우리 이성인 교수님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쭉 듣다 보니까 결국은 이 제논테크는 어떤 원천 기술이라기보다는 실질적으로 개발 적용하는 어떤 R&D 리빙맵 랩을 통해서 이렇게 실제 노인들을 적용하는 어떤 그런 R&D를 또 추가적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 그렇게 하려면은 지금 단순히 어떤 정부가 일방적인 어떤 지원도 필요하지만 이런 어떤 시장이 만들어져야 돼서 기업이 활성화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정부 R&D가 해야 될 어떤 롤이 어떤 게 있을까 이런 거 조금 더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사실은 오늘 제가 여기에 와서 가장 부탁드리고 싶었던 게 이거입니다. 그러니까 제논테크의 지금 말씀하신 사업 과제나 범위가 명확해야지만 된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거를 키스텝에서 좀 해서 하나의 가이드라인처럼 만들어 주시면 지금의 국가 R&D 생태계가 패러다임 시프트가 만들어질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냥 전체적으로 보면은 저는 그래서 전체 우리가 뭐 27조 통계 나온 거 보니까 27조던데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제논테크 관점에서 20%는 적극적 조치로 고령 제논테크로 묶어버리자. 그러니까 제논테크 기금으로 해서 그러면 20%의 근거가 뭐냐라고 하면은 이제 뭐 2, 3년 뒤에 대한민국의 시니어들이 65세 이상이 전체 노인의 그러니까 인구의 20%거든요. 그럼 베이비부머 중장년까지 포함하면 사실 20%가 아니라 거의 뭐 50% 가까이 되는 인구가 이제 중장년이 되는 거죠. 그러면 국가 R&D가 대한민국의 중장년들을 위해서 쓰여야 된다라고 말하면 말도 안 된다. 이제 그런 소리 하지 말라. 그러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건 하나의 그냥 그만큼 이게 중요하다는 거를 이제 상징적으로 말씀드리는 그런 적극적인 조치 관점이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그 항노화 산업 같은 경우도 굉장히 R&D가 많이 진행되는 걸 알고 있고 의료기기 쪽도 그렇고 그러면 항노화가 대표적인 이제 고령 친화 산업 영역에 들어가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안티에이징의 관점을 갖고 있어서 어떻게 하면 주름살 방지 크림을 발라서 또는 염색을 해서 약간 이제 그런 인더스트리 영역이 오랫동안 전통적인 R&D로 많은 그 기초 원천 기술이나 기초 연구가 진행되는 분야인데 이제 그런 것들도 이제 뭐 계속해서 이렇게 끝까지 가다 보면은 이제 제논테크하고 맞물리는 지점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제가 사실은 뭐 사회과학자이다 보니까 그런 기술 분야나 이쪽에 언어나 이게 익숙하지 않아서 이 분류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도 사실은 좀 난감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말씀드리는 거는 일단 이 현장에는 이런
건강 관리라든가 또는 뭐 안전이라든가 그 소의 참여 이런 욕구를 가진 많은 그 시민들이 있고 그들이 필요로 하는 과학기술의 도움이 존재한다. 그러면 이거를 기존에 하고 있는 일들을 어떻게 좀 재편해서 하고 계시는 것들이 제론테크입니다라는 메시지만 주셔도 저는 임팩트가 있을 거라고 지금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이렇게 제론테크라는 개념을 많은 분들이 이렇게 공유하실 수 있게 해주신 것만으로도 저는 엄청 큰 변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고 그래서 이 분류 체계는 사실 학회에서도 이거를 아직까지 내놓은 거는 없어요. 아까 제가 보여드린 그런 매트릭스를 이제 만들어 나가고 있으니까 이제 그것들을 조금 정교해 나가는 것을 이제 저희 학회 차원에서도 해야 될 것 같고 이제 그 키스텝에서 조금 관심을 더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었던 것 같은데요. 기업 활성화 측면에서 정부 지원 정책이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 부분인데 황성택 부사장님이 답변 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평등적으로 나눠 먹기식은 좀 지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될 만한 거에 좀 꾸준히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예산은 그 범위가 이제 한계가 있을 텐데 다양하게 지원을 한다고 치면은 그 중요도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 가중치를 굳이 나눌 수 있다면 중요도가 높은 쪽에 급한 쪽에 많이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중요도가 좀 낮은 쪽은 그렇다고 전혀 지원을 안 할 수 없으니까 어느 정도 이제 지원을 하는 그런 예산 배분이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앞에서도 잠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단 뭐 이성일 교수님도 말씀하셨고 일단 제넌 테크놀로지는 그 세계 뭐 초일류 기업이 해야 되는 그런 기술은 아닌 것 같아요. 가장 필요로 하는 어르신 입장에서 가장 필요로 한 거를 가장 잘 이해하는 도메인 일날리지가 충분한 분들이 시나리오를 자꾸 발굴을 해서 개발하는 게 가장 빠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세계 인류는 아니더라도 기술적으로 인류는 아니더라도 일단 시니어들한테 가장 필요로 하는 기술들이 뭔지를 좀 세분화해서 그런 쪽으로 많이 지원을 해주시면 시니어들한테도 좋고 기업 입장에서도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사한 질문과 답변인 것 같아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이게 제론텍에 대해서 얼마나 정부가 R&D를 투자하느냐, 그 제론텍을 정확히 데피니션을 정해가지고 그 통계를 내는 게 유익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저희는 예를 들어서 지금 사회문제 해결에 대해서 이제 얼마나 정부가 투자를 하고 있느냐 그런 지적을 많이 국회에서 받는데요. 사실은 국가 R&D라는 것이 직간접적으로 다 관련이 돼 있어요. 사회문제 해결에 기초원천도 있고 무슨 뭐 실용화, 신제품. 그러니까 제론텍도 결국은 다른 목적, 주목적이 있는데 비해서 간접적으로 기여하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굳이 그렇게 그걸 정밀하게 개념 정의를 해서 제론텍에 얼마를 투자한다, 지표 관리를 할 필요가 있는지 저는 약간 개인적으로 퀘스천이고요. 지금들 지적하신 것처럼 사실은 이 사회문제 해결이나 이런 것들은 전통적인 R&D하고는 달라야 한다고 봅니다. 아까 이설 교수님 말씀은 전적으로 동감하는데요. 그러니까 그 사회문제 해결이나 이런 쪽은 어떤 프로블럼을 해결하기 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기술을 개발한다기보다는 있는 기술을 이 기술이 필요한 수요를 해결하는 데 동원해서 해결책을 찾는 거기 때문에 연구개발 전주기 플랜 2C에 대해서 전체가 전통적인 R&D하고는 달라야 된다. 아까 말씀하신 기획 단계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과학자들이 전통적인 방법에 따라서 탑다운식으로 기획하는 건 저는 옳지 않다고 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버텀업식으로 수요가 나와서 그거를 어떻게 해결해 줄지, 그러니까 기획 단계부터 달라야 될 것 같고요. 이 두잉 단계에서도 리빙랩이 필요한 이유가 그거예요, 사실은. 그냥 실험실에서 독립적으로 연구자들이 솔루션을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현장에 있는 분들이 직접 들어와서 리빙랩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관여를 해 주어야 연구 성과가 나오면은 사장되지 않고 바로 쓸 수가 있다. 그러니까 전통적인 방법에 따라보다는 이제 두잉 단계에서 달라야 될 것 같고,
시행 단계 와서도요. 사실은 이게 사회문제 해결이나 그 제론텍 이런 쪽이 시장 확보가 쉽지 않아요. 금방 시장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아무리 좋은 기술이 있어도 뭐 시장이 없는데 그냥 사장되고 말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초기 시장을 열어주느냐. 그래서 정부의 조달 우선 구매라든가 이런 것들이 초기 시장을 열어줘야 비로소 그 기술을 가지고 기업이 어느 단계에 성숙이 되고 그걸 토대로 해서 국내 시장은 물론이고 글로벌 마켓에 진출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안 되면 쉽지가 않죠. 그래서 아마 사회문제 해결은 전통적인 방법에 의한 R&D하고 달리 어떤 전략이 바뀌어야 된다. 제가 예전에 너무 말이 길어지는데요. notimpossiblelabs.com이라는 웹사이트가 있어요. 그 notimpossiblelabs.com이라는 데는 누가 문제를 올리는 거예요, 이제. 예를 들어서 손을 움직이지 못하는 분이 계시면 그런 문제를 올리면은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과학자들이 붙어가지고 같이 가면서 그걸 해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해서 또 널리 오픈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해주고 그런 게 있어요. 저는 그게 대표적인 예 같아요. 이 사회문제 해결이나 제론텍 이런 쪽은 정말 철저하게 수요를 바탕으로 해서 과제가 도출이 돼야 되고 그거를 기존에 있는 기술들을 어떻게 잘 접목해서 솔루션을 찾고 보급하느냐 그런 쪽에 아마 저희들이 좀 정책을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아까 이제 제론텍에 대한 개념을 자꾸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런 건 있는 것 같습니다. 국가 R&D를 처음에 프로포절을 낼 때 그 기대 효과를 보통 내요. 내가 이 연구를 통해서 세계적인 논문을 쓰고 싶다. 특허를 출원하겠다. 그런데 거기에 그 사회문제 해결이라든가 제론텍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하나 이렇게 카테고라이즈를 만들어 가지고 제시할 수 있도록. 그러면 이제 본래 이 연구 목적이 무슨 논문을 내거나 특허를 내는 게 목적이지만은 이런 데 쓰일 수 있다. 그런 데 관심을 갖게 하고 과학자들이 아마 그런 것들은 굉장히 좋은 방법 같아요. 그래서 워낙 지금 제론텍의 어떤 개념, 규모 또 수요지향적인 그 추진 방법 말씀을 하셔서 제가 좀 말씀을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제 생각을 좀 말씀드렸습니다. 네. 저도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저희가 제가 아까 왜 그러니까 국책연구원에 과학기술 하시는 분들이 이제 RFP도 만들고 이렇게 이제 기획을 하시는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약간 성질이 좀 급해요.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대부분의 과제에 대한 끝에 가서 꼭 평가되는 기준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실적이 어떻게 되느냐, 그다음에 이게 제대로 적용이 되어서 사업이 성공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게 꼭 항상 따라붙다 보니까 이제 기획을 하시는 분들의 마인드가 다 그렇게 적용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잘 모르는 분야에 대해서 이게 바로 성과가 나오기도 굉장히 힘들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서비스 산업에 접목을 시켜야 되는 그 미묘한 분야는 그게 바로 성과로 직결되기 수는 없는 거거든요. 저희가 이게 제론 테크놀로지인데 우리가 테크놀로지는 잘 알아도 제론에 대해서는 사실 잘 모르는데 그렇죠. 테크놀로지 하겠다고 지금 덤벼드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론에 대해서 특히 기술을 받아들이는 기술하고 마주쳤을 때의 노인들, 제론들 반응에 대해서 저희가 알고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과학기술 기획 평가하는 입장에서는 너무 이게 기초과학 같이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그거에 대한 이해가 없이 제론 테크놀로지가 성공할 거다? 이건 사실 좀 아닌 것 같고요. 또 여태까지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투자가 리빙랩도 중요하고 시범 사업 이런 식으로 굉장히 있는 기술을 가가지고 만들어 놨으니까 와서 써봐. 돼 안 돼? 이런 건 굉장히 많습니다. 겹치는 게 너무 많은데 이제 그건 다 해봤으니까 왜 안 되지? 왜 안 되는지의 그 디테일한 분야를 들어가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왕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아까도 이제 여러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제론텍의 어떤 영역이 굉장히 넓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지금 60대 중반부터 70대까지 젊은 노인이 있는가 하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그분들한테는 예전에 한 40대, 50대에 필요한 기술이 필요할지 모르죠. 그분들은 오히려
재교육, 재훈련 이런 것들이 필요할지 모르고 한편으로는 또 뭐 넉넉하게 사시면서도 아까 고독이라든가 외로움이라든가 뭐 그런 거 또는 뭐 신체가 뭐 나중에 더 올에이지가 되면 이제 건강 문제, 만성 질환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넓은데 정부에서는 과연 어떤 우선순위에 따라서 어떤 쪽에 더 웨이트를 두고 해야 되는 것인지, 예? 뭐 정부 재정은 어차피 한정돼 있으니까 그래서 어떤 쪽은 아마 그 시장 논리에 따라서 기업들이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데 정부에서 이런 쪽은 좀 집중적으로 다뤄주면 안 되겠다 그런 영역이라든가 또는 글로벌 마켓 전망에 비추어 볼 때 앞으로 제로텍 산업을 세계적인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정부가 이런 쪽에 보다 더 역점을 두면 좋겠다든가 혹시 뭐 그런 우선순위가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은 오늘 주시는 질문들에 대한 답을 키스텝에서 좀 찾아주세요라는 부탁을 드리고자 제가 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굉장히 품이 많이 들어가는 일이라서 힘든 것 같아요. 대부분의 연구들이 그렇지만 이제 현장과 함께 하는 연구는 품이 많이 들고 그래서 최근에 그래도 아까 제가 이제 국립재활원 열린 플랫폼이 굉장히 좋은 모델이라고 이제 말씀드리는 이유가 열린 플랫폼이라는 거 만든 것 자체도 너무 감사하고 그 열린 플랫폼을 운영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고생을 하고 계세요. 근데 이제 근데 제가 옆에서 볼 때는 충분한 예산 지원은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품을 많이 들여서 모델을 만들어 가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선순위는 그러니까 정말 체계적으로 저희가 좀 검토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중국이 굉장히 ICT를 접목해서 노인 돌봄하는 일을 엄청나게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국내에서는 실버타운이 한 1,000가구면 잘 없는 큰 규모인데 그냥 웬만한 조그만 실버타운이 10,000명 막 이렇거든요. 중국은.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다 인력으로 케어하는 게 힘드니까 다 모니터링이나 이걸 다 센서 집어넣고 그러니까 갑자기 이 제론테크가 엄청 발달하고 있는 나라가 중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이제 시장성이나 뭐 수출 이런 거를 한다는 것도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또 유럽의 노르딕 칸츄리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방문하면 뭘 보고 싶어요. 너희는 IT 강국이고 하여튼 그러니까 좀 이 제론텍을 보여달라고 하면 사실 보여줄 게 아직은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제 결국은 30년 전에 유럽 사람들이 깨달아서 시작된 게 이 학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제 이성일 교수님 말씀해주신 그런 이슈 때문에 이제 공학자들이 디자이너와 심리학자와 교육하는 사람 다 모여가지고 정말 이 시니어들에게 도움이 되는 걸 어떻게 개발할 건가에 대해서 그 연구하다가 여기까지 왔고 그러는 가운데 유럽에서 AAL이라고 하는 이제 대형 장기 과제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프로젝트가 진화해 가고 있고 또 캐나다는 에이지웰이라고 해서 또 커다란 거대 그 이제 프로젝트가 있는데 그런 국가의 프로젝트가 에이징이라는 걸 주제로 이제 그 RFP가 만들어지고 그냥 한 개 팀에 주는 게 아니라 여러 나라의 여러 그 분야의 사람들, 그러니까 기업에 있는 사람들, 뭐 대학에 있는 사람들 다 모여가지고 일을 하게끔 만들어놓은 구조를 만들고 지금 해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선진국들도 결국은 이제 이런 일하는 방식을 바꿔 나가면서 가는데 거기에 고민도 여전히 상용화하고 이게 어떻게 국가의 경제에 도움이 되느냐. 그래서 이제 한국을 끼고 아시아에 진출해서 뭔가 하려는 게 유럽의 지금 이제 상황이고 한국이 이제 테스트베드라고 하는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요. 아시아로 진출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여튼 약간 그 단계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시니어들에게 물어보면 뭘 제일 갖고 싶냐 하고 물어보면 아마 로봇 청소기 얘기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사 노동을 하는 대부분의 이제 중장년들이 로봇 청소기 있으면 굉장히 편하니까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로봇 청소기도 제론테크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러면 대기업이 이미 들어와 있고 근데 이제 그런 가전 제품을 보급하는 그 대기업들 입장에서는
그걸 제론테크라고는 절대로 아직은 안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제 주변에 있는 시니어분들이 로봇 청소기를 이용하시는 걸 보면은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제품이 시장에 나갔을 때 이제 소비자 집단이 지금 연령이 굉장히 다양한데 그러니까 시니어 소비자들에 대해서 과연 얼마만큼 그러니까 수용성 있는 로봇 청소기로 진화해 가는가? 그러니까 그 질문을 우리가 하는 게 필요한 단계다라는 거죠. 그러면 기능이 그렇게 복잡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지금 출시되는 엄청난 자동차들이 총체적으로 테크놀로지인데 대부분의 고령자들은 그 기능을 다 안 쓰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선택권을 준다든지 그래서 굉장히 방대한 영역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많은 질문을 주셨는데 거꾸로 제가 답을 못 드리고 그냥 함께 이 분야에 좀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RFP 만드는 과정이라든가 개인적으로 제가 지금까지 PM을 해서 가장 큰 규모의 예산이 1.2억이었어요. 근데 그거는 이런 과학기술 개발이 아니고 정말 많은 사람들하고 그냥 어떤 기관의 중장기 발전 계획 만드는 연구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큰 규모 여러 사람이 하는 연구 과제 해도 제가 사회과학자인 제가 그거 했던 연구 규모는 사실 1억 미만인데 거의 간의 수공업 하고 그러니까 연구 인력을 풀타임으로 쓸 수 있는 연구를 해본 적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 분야의 서비스 디자인 연구하는 R&D 하는 분야는 그 정도로 열악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막혀 있는 게 이제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콜렉션이 현장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데이터 콜렉션하는 과정이 하루아침에 되지 않고 정말 현장하고 라포 형성이 되고 이제 그러니까 인류학자들이 현장에 들어가야 되는 것처럼 그 과정이 있는데 그냥 들어가서 연구하고 데이터만 가져오는 연구들이 너무 많은데 사실은 그것도 저희가 좀 지향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과정에도 굉장히 많은 비용이 필요한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지원이 안 되는 이제 연구 생태계인 거죠. 그래서 하여튼 그런저런 너무 문제점만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요. 아무튼 현장은 그렇습니다. 네.